안녕하세요. 송세아입니다. 여보, 나에게는 당신이 평생 모르고 살았던 아들이 하나 있어. 남편이 남긴 편지의 첫 줄이었습니다. 발인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날 저녁 아들들이 돌아가고 나서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3일 동안 사람들로 북적이던 곳이 갑자기 텅 비어버리는 느낌이었는데 현관에는 그이의 슬리퍼가 그대로 놓여 있었고 부엌 식탁 위에는 그이가 늘 마시던 보리차 잔이 아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외투도 벗지 않은 채 그이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40년 동안 그이가 쓰던 물건들이 그대로였는데 아무것도 치우지 않은 방이 이렇게 낯설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이가 없는 방은 그이가 있을 때보다 오히려 더 그이로 가득 찬 것 같았습니다. 책상이 돋보기 안경, 낡은 의자 등받이에 걸린 카디건, 책꽂이에 가지런히 꽂힌 문고본들, 그이가 손을 댄 흔적들이 전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정작 그이만 없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방 한가운데 서 있다가 서랍장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40년 동안 그이가 쓰던 낡은 서랍장이 있었는데 저는 평생 그 서랍을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이는 늘 그 서랍만큼은 제 손이 닿지 못하게 했고 한 번은 제가 청소를 하다가 손잡이를 잡았더니 단호하게 손을 치우면서 자기가 정리한다고 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단단했는데 저는 그때 잠깐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가 그냥 넘겼습니다. 같이 살면서 그냥 넘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치매가 깊어진 뒤에도 가끔 흐릿한 눈으로 그 서랍장 쪽을 바라보다가 다시 허공으로 시선을 떨어뜨리는 날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마다 그냥 지나쳤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이는 그때마다 이 서랍 안에 있는 것들을 떠올렸을 것이었는데 치매로 기억이 흐려지는 중에도 그것만큼은 잊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서랍 손잡이에 손이 닿는 순간 차가운 쇳냄새가 은은하게 올라왔고 저는 숨을 한번 가볍게 참았다가 천천히 서랍을 당겼습니다. 안에는 낡은 손수건 한 장이 가지런히 접혀 있었고 그 아래로 하얀 봉투 하나와 은행 통장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손수건은 제가 신혼 때 그이에게 선물한 것이었는데 모서리에 작은 꽃 자수가 놓여 있어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이가 그 손수건을 아직 갖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몰랐습니다. 40년 동안 그 손수건이 이 서랍 안에 있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통장 표지에는 그이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은행 이름이었으며 저는 그 통장을 조심스레 들고 불빛 아래로 걸어가다가 잔액란을 펼쳐보는 순간 발이 멈췄습니다. 2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그이가 교사로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이 고작 4천만 원이었고 우리 두 사람이 40년을 함께 아끼고 모아도 통장 잔고는 늘 빠듯했는데 이 돈은 대체 어디서 온 것인지 손끝에서 작은 떨림이 올라왔습니다. 아이들 학원비가 없어서 제가 직접 수학을 가르쳤던 해가 있었고 여름 휴가를 한 번도 바다에 가지 못하고 동네 놀이터에서 때운 해도 있었으며 그이 양복이 낡아 새 것을 사자고 했더니 아직 입을 만하다고 손을 저었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빠듯한 세월을 함께 보낸 사람이 제가 모르는 통장에 이 돈을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는 아직 열지 않은 채 통장만 조용히 꼭 쥐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선반 위 그이의 사진을 바라봤는데 치매가 오기 전 환갑이 되던 해에 찍은 사진으로 부드럽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40년 동안 매일 보아왔지만 그날 밤만큼은 그 웃음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이 웃으면서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이는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다가 33년 만에 퇴직한 사람이었는데 목소리가 낮고 말수가 적었으며 화를 내는 것을 거의 본 기억이 없을 만큼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어떤 선생님이었는지 모르지만 집에서는 그냥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신문을 읽거나 책을 읽거나 아니면 그냥 창밖을 바라보거나 했는데 그 조용함이 불편한 적은 없었습니다. 저도 말이 많은 편이 아니었기에 우리 두 사람은 별로 말을 하지 않아도 지내는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조용함이 편해서였는지 아니면 말을 하면 들킬까봐 조용했던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건 제가 23이던 해봄이 막 시작되던 무렵의 맞선 자리였는데 당시 저는 그이가 별로라고 생각했지만 어머니께서 저런 남자가 평생 바람 안 핀다고 하셔서 두 번째 자리에 나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이는 도서관에서 빌린 시집 한 권을 말없이 내밀었는데 표지 안쪽에 연필로 작게 이 시는 당신 같습니다라고 쓰여 있었고 저는 그게 쑥스럽기도 하고 귀엽기도 해서 그만 마음이 기울고 말았습니다. 그이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놀라웠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그런 말을 다시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기대하지 않은 채 아이 둘을 낳고 전셋집을 전전하다가 교사 월급으로 두 아이 대학까지 보내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할 것도 없고 불행할 것도 없는 그냥 평범한 부부의 평범한 세월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그이가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았는데 저는 그때마다 혼자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불을 껐습니다. 기다리는 것도 지쳐서 그냥 자야겠다고 생각하면 그때서야 현관문이 열렸고 저는 모른 척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때 제가 모른 척 했던 것들이 이 서랍 안에 쌓여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한 번은 새벽 2시에 들어온 그이에게 오늘은 어디서 무얼 했냐고 물었다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는 뒷모습만 바라본 적도 있었는데 그날 밤 베란다에 혼자 서서 아파트 불빛들을 오래 바라보면서도 그게 화가 난 것인지 슬픈 것인지조차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참는 건지 아니면 그냥 지쳐서 싸울 힘도 없는 건지 그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피곤했습니다. 30대의 피로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화낼 여유도 슬퍼할 여유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버티는 피로였습니다. 그로부터 3년쯤 지나 그이가 술을 끊으면서 집안은 그 이후로 아주 조용해졌고 아이들이 다 떠나고 우리 둘만 남았을 때도 별다른 소란이 없었는데 저는 그 조용함을 평화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부 싸움도 없었고 큰 다툼도 없었으며 그냥 나란히 늙어가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이는 퇴직하고 나서는 오전에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책을 읽거나 바둑을 두러 나갔다가 저녁이 되면 돌아왔는데 저는 그 사이에 집안일을 하고 동네 친구들을 만나고 그렇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서로의 하루를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됐는데 그게 편한 건지 아니면 서로에게 무관심해진 건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조용함이 정말 평화였는지 아니면 그이가 무언가를 혼자 들고 있었기 때문이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치매 증상이 처음 나타난 건 그이가 68이 되던 해 가을이었는데 처음에는 가스를 켜놓고 나가거나 슬리퍼를 신고 버스를 타러 나가다가 돌아오는 일들이 반복됐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웃어넘겼는데 반년이 지나고 나서야 그게 웃을 일이 아님을 알았고 병원에서 중증 초입이라는 말을 듣고 나서 그이는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앉아 있다가 진료실 문을 나서자마자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렇게 손을 잡은 건 첫째 아이가 태어나던 날 이후 처음이었는데 저는 그게 그냥 무서워서일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게 무섭기도 했겠지만 이제 말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이는 그 손을 잡고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3년 동안 그이는 제 이름을 잊었다가 다시 부르기를 반복했는데 어떤 날은 제 얼굴을 보고 누구세요라고 물었다가 어떤 날은 저를 보자마자 여보라고 하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치매 환자를 돌본다는 건 상대가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것에 익숙해지는 일이었는데 저는 그게 어쩌면 이별 연습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종종 하면서도 매일 오전 10시에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병원까지 가는 길에 늘 같은 가게들이 있었는데 떡볶이 집 앞을 지날 때마다 그이가 매운 걸 못 먹었다는 게 생각났고 꽃집 앞을 지날 때마다 그이가 꽃을 한 번도 사다 준 적이 없었다는 게 생각났습니다. 그런 사소한 것들이 병원 가는 길 내내 떠올랐는데 그게 원망인지 그리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오는 시간이면 그이는 눈을 가늘게 뜨다가 창밖의 나무를 오래 바라보는 날이 많았고 저는 그 옆에 앉아 손을 잡고 있으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조용히 있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사실은 한마디라도 더 듣고 싶었습니다. 어떤 날은 그이가 갑자기 제 손을 꼭 쥐면서 눈을 빤히 바라볼 때가 있었는데 그 눈빛이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말이 나오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받으면서 무엇을 말하려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물어봐도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때 한 번이라도 물어볼 것을 잘못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마지막 날 아침 그이는 눈을 뜨고 저를 바라보다가 아주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말이 거의 나오지 않던 시기였기에 잘못 들은 줄 알았는데 그이는 같은 말을 한 번 더 했습니다. 미안해.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그이는 이미 눈을 감고 있었고 더 이상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임종을 지키면서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슬프지 않아서가 아니었는데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이별 연습을 해왔기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아서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미안해가 그냥 흔한 작별 인사인 줄 알았는데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 고백이었는지는 서랍을 열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장례 3일 동안 저는 영정 앞에 앉아서 오시는 분들께 고개를 끄덕이고 또 끄덕이면서 보냈습니다. 그이의 제자들이 많이 왔는데 어른이 된 제자들이 선생님께 배운 것들을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저는 그이가 학교에서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처음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집에서는 조용하기만 했는데 교실에서는 달랐을 수도 있었습니다. 국어 선생님이었으니 말을 해야 하는 사람이었을 텐데 그 말들을 다 학교에 두고 집에 오는 사람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오래된 동료 선생님 한 분이 그이가 학생들을 참 아꼈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남편이 자기 아이는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연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발인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지 3장이 반듯하게 접혀 있었으며 치매가 오기 전 그이의 힘있고 반듯한 필체였습니다. 여보, 내가 죽고 나서 이걸 읽고 있다면 이 서랍을 열어본 것이겠지. 용서해 주오. 나에게는 당신이 평생 모르고 살았던 아들이 하나 있어. 결혼하기 전 잠깐 만났던 여자에게서 난 아이인데 그 아이가 세상에 나왔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나는 이미 당신과 아이 둘을 키우고 있었소. 찾아가지 못했소. 찾아갈 면목이 없었소. 대신 그 아이가 언젠가 혼자 세상을 살아가야 할 때를 위해 평생 월급에서 조금씩 떼어 모았소. 쌀값을 아끼고 옷 한 벌을 덜 사면서 모은 돈이요. 당신한테 미안해서 더 아끼며 살았소. 그게 이 통장이요. 부디 이 돈만큼은 그 아이에게 전해주시오.
아이 연락처는 통장 뒤편 메모지에 적어두었소. 평생 미안했소. 그리고 평생 고마웠소. 저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통장 뒤편을 넘겼더니 작은 메모지 한 장이 끼워져 있었는데 거기에는 박도연 이름 하나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쌀값을 아끼고 옷 한 벌을 덜 입으면서 모은 돈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이가 새 양복을 사자고 했을 때 아직 입을 만하다고 손을 저었던 나를 떠올렸습니다. 그게 아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제 곁에 있던 사람이 혼자 이 무게를 들고 살았다는 것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슬픔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었는데 그 두 가지 감정 사이 어딘가에 제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감정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이가 불쌍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발인 다음 날 아침 큰아들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명의 재산을 파악해야 하니 서류 정리를 서두르자는 말이었는데 아버지를 땅에 묻은 바로 그 다음 날 찾아와서 꺼낸 첫 마디가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아들의 얼굴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런 사람이 됐는지 생각했는데 언제부터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릴 때는 아버지 손을 잡고 도서관에 가는 걸 좋아하던 아이였는데 어른이 되면서 언제부터인가 돈 얘기를 먼저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혹시 아버지 서랍 같은 데서 뭔가 나온 게 없냐고 묻는 눈빛이 너무 자연스러웠는데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저는 없다고 했습니다. 큰아들이 돌아가고 나서 저는 그이의 방으로 들어가 통장을 꺼냈습니다. 통장 뒤편에 끼워뒀던 메모지가 통장 표지 위로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메모지를 들고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어젯밤 이 방에 저 말고 다른 사람이 들어왔다는 뜻이었는데 큰아들이 아버지 서류가 없냐고 물었을 때 그 눈빛이 왜 그렇게 자연스러웠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통장도 편지도 메모지에 적힌 이름도 전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장례 기간 중에 이 방에 들어와서 이미 다 들여다봤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메모지에 적힌 번호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창수의 아내라고 밝히면서 전해줄 것이 있으니 한번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나서 핸드폰을 내려놓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2시간쯤 지났을 때 답장이 왔습니다. 언제든 편하신 때에 연락 달라는 짧은 답장이었는데 저는 그 짧음이 오히려 마음에 걸렸습니다. 놀라지도 않았고 거부하지도 않았으며 그냥 알겠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이미 언젠가 이런 연락이 올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오래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하다가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 이 상황을 감당해 왔는지를 처음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만남을 잡으려던 그 다음 날 아침, 이번에는 큰아들이 작은아들까지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두 아들이 나란히 거실 소파에 앉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직감했습니다. 아버지 49제도 지나지 않은 때였는데 두 아들의 얼굴에는 무언가를 정리하러 온 사람의 표정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꺼낸 말은 이번에는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통장을 봤다고 했고 편지도 읽었다고 했으며 그 돈을 혼외 아들에게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법적으로 인지되지 않은 혼외자는 상속권이 없다는 말까지 꺼냈는데 아버지 장례를 치르는 사이에 이미 법무사를 찾아가 알아봤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큰아들의 말을 듣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끊으면 더 많은 말이 나올 것 같았고 그 말들을 다 들으면 돌이킬 수 없는 말을 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편지를 읽고 나서 법무사를 먼저 찾아간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고백을 읽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법적 대응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슬펐는데 슬프다는 감정조차 사치인 것 같아서 그냥 참았습니다. 작은 아들은 형 옆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형이 하는 말에 동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끌려온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큰아들이 말을 다 마치고 나서 저는 작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아들은 천천히 고개를 들면서 아버지가 평생 그 무게를 혼자 들고 사셨다는 게 마음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하시려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했는데 목소리가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큰아들이 작은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차가워졌는데 형제 사이에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두 아들에게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고 다음에 얘기하자는 말도 하지 않았으며 그냥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큰아들이 뭔가 더 말하려다가 작은 아들을 데리고 나갔는데 작은 아들이 문 앞에서 한번 뒤를 돌아보는 눈빛이 미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보면서 이 아이만은 아직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아들이 나가고 나서 저는 그이의 방으로 들어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지만 그이가 없는 방에서 그이의 일로 혼자 앉아 있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이가 살아 있었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했을지 아마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것 같았습니다. 그게 그이의 방식이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것 앞에서 그냥 조용히 있는 것, 말없이 옆에 있어주는 것, 그게 그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저도 지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었지만 일단 도연 씨를 만나야 했습니다. 사흘 뒤 오전, 저는 서울 시내 조용한 카페에서 도연 씨를 처음 만났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해서 창가 자리에 앉아 문 쪽을 바라봤는데 오는 사람마다 그이와 닮은 부분이 있는지 살피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정시에 문이 열리면서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30살이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어려 보였으며 키가 그이와 비슷했고 걸음걸이가 조금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걸음걸이를 보는 순간 숨을 한번 참았습니다. 걸음걸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까이 오면서 보이는 눈매가 닮았으며 눈을 살짝 가늘게 뜨는 방식이 그이와 똑같았습니다. 목소리도 낮고 조용했는데 어딘가 그이와 닮은 데가 있었으며 저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잠깐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사람이 그이의 아들이라는 게 눈앞에서 실감이 났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은 뒤로 잠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도연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의 무게를 잠깐 느꼈습니다. 장례식에 가지 않은 건 자신이 나타나면 제게 더 상처가 될 것 같았기 때문이라고 했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사람이 자신의 서운함보다 제 감정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일을 닮았습니다. 말로 표현하는 대신 행동으로 배려하는 방식이 똑같이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편지 봉투를 꺼내 도연 씨 앞에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편지이며 당신에게 줘야 할 것 같아서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도연 씨가 봉투를 받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동안 열지 않았지만 저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 봉투를 열어 편지를 꺼내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면서 도연 씨가 읽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골목 안으로 바람이 지나가고 있었으며 카페 안은 한적했으며 도연 씨가 편지를 다 읽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읽다가 멈추기를 반복하는 것 같았는데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을 때 눈이 조금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건 말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도연 씨가 아버지를 원망했냐는 제 물음에 오래 원망했다고 했는데 어머니가 단 한 번도 아버지에 대해 나쁜 말을 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는 분이라고만 하셨는데 그 말이 오히려 더 힘들었다고 했으며 나쁜 사람이면 포기라도 하는데 사정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평생 포기가 안 됐다고 했습니다. 도연 씨 어머니가 돌아가신 건 5년 전이었으며 암이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그이의 편지 속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찾아갈 면목이 없었소. 그이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이 아이가 평생 포기를 못했습니다. 나쁜 사람이었으면 차라리 더 쉬웠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도연 씨는 지금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서 가깝게 지내는 친척도 없다고 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아버지 없이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고 지금은 어머니마저 세상에 없으니 그 외로움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통장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이 있으며 당신을 위해 모은 거라고 편지에 쓰여 있었다고 했는데 도연 씨는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돈을 받으면 아버지를 용서한 것 같아서 아직 그럴 준비가 안 됐다고 했는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이를 닮았습니다. 원망한다고 하면서도 용서라는 말을 쓰는 사람이었으며 받기 싫다는 게 아니라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거절인지 유예인지 저는 알 수 없었는데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고 그 돈은 아무 데도 안 간다고 했습니다. 도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도연 씨가 깊이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 뒷모습을 저는 골목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는데 그이가 한 번도 이 아이 곁에 있어주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찾아갈 면목이 없었다고 했는데 그 말이 거짓말은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한 번이라도 찾아갔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이 대신 제가 미안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큰아들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4통 와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바로 걸지 않고 그이의 방으로 들어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1시간쯤 지나 큰아들이 직접 찾아왔는데 오늘 어디 다녀왔냐고 묻는 눈빛이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만났다고 했습니다. 큰아들의 표정이 굳으면서 그 사람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으니 아무것도 약속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저는 아버지 편지대로 할 거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주라고 한 돈이니까 그 아이에게 줄 거라고 했더니 큰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아버지가 평생 번 돈이며 자신들에게도 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 장례 치르던 날 변호사를 만나러 간 사람이 할 말이냐고 했고 아버지 방 서랍은 언제 뒤졌냐고 했습니다. 큰아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면서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는데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작은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이 많이 화가 나 있다고 했는데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내 생각은 어떻냐고 물었더니 작은아들이 잠시 침묵했다가 아버지가 평생 그 무게를 혼자 들고 사셨다는 게 마음이 아팠으며 엄마가 그걸 대신 해결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돈보다 그게 더 중요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들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처음으로 눈 안쪽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이 지나 도연 씨에게 계좌번호를 받아뒀습니다. 당장 이체를 하겠다는 게 아니었는데 그래도 미리 받아두고 싶었습니다.
그이의 부탁을 실행할 준비를 하나씩 해두는 것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큰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가 그 돈을 그 사람에게 주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3번 읽었는데 3번 읽어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에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낳고 키우고 대학까지 보낸 아들이 아버지 제사도 지내기 전에 어머니에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이가 살아있었다면 이 문자를 보고 무슨 말을 했을까요?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단단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큰아들의 문자를 받은 그날 밤 저는 좀처럼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하겠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자꾸 되풀이됐는데 무섭다기보다 그냥 이상했습니다. 제가 낳은 아들이 아버지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어머니에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다시 읽다가 핸드폰을 뒤집어 놓고 그이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책상 위 돋보기 안경을 한동안 바라보며 이 상황에서 당신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이도 아무 말하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말 대신 조용히 제 찻잔을 먼저 꺼내놓았을 것입니다. 저는 그날 밤 그이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부디 이 돈만큼은 그 아이에게 전해주시오. 그것이 내가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것이오. 40년을 함께 살면서 제게 부탁다운 부탁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딱 하나를 부탁했는데 아들이 법적으로 하겠다고 하든 며느리가 뭐라고 하든 이것만큼은 제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편지를 접어서 봉투에 다시 넣으면서 그이가 월급에서 조금씩 떼어 모은 세월을 생각했습니다. 30년이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혼자 이 무게를 들고 살았던 사람의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들어줘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에 앉아서 이체할 금액을 말하는데 상담원이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2억 7천만 원 전액이 맞냐고 묻기에 저는 맞다고 했습니다. 상담원이 잠시 저를 바라봤다가 다시 화면을 두드렸습니다. 이체 완료됐다는 말을 듣고 나서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40년치 속죄의 무게가 한 번의 이체로 전해지는 것 같았는데 그게 허무하다기보다 그냥 홀가분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행을 나와서 도연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부탁을 전해드렸으니 계좌를 확인해 보라고 했는데 10분쯤 지나 받을 수 없다는 답장이 왔습니다. 아버지 부탁이라서 드린 것이며 그 돈으로 뭘 하실지는 당신이 결정하시고 쓰기 싫으면 그냥 갖고 계셔도 된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답장이 한동안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버스가 그이의 요양병원 앞을 지나쳤는데 저는 그 건물을 바라보면서 매일 오전 10시에 이 길을 걸었던 3년을 생각했습니다. 그 3년 동안 그이는 서랍 안에 이 비밀을 두고 있었습니다. 흐릿한 눈으로 서랍장 쪽을 바라보던 날들이 그때는 치매 증상인 줄만 알았는데 어쩌면 마지막으로 그걸 꺼내서 말하고 싶었던 날들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예상대로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진짜로 이체했냐고 물었고 했다고 했더니 이번에는 전화기 너머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법적으로 하겠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흐르다가 왜 그러셨냐고 물었는데 저는 아버지가 부탁하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부탁이 그렇게 중요하냐고 했는데 저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의 마지막 부탁이라고 했습니다. 또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법적으로 하겠다는 말은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포기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는데
저는 그냥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이 아이도 언젠가는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를 읽은 사람이었으니까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작은 아들이 찾아와서 한참을 앉아 있다가 가면서 잘하셨다고 했는데 그 말이 고마우면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형제 사이가 어떻게 될지가 걱정이었습니다. 두 아들이 이 일로 갈라서는 것을 원하지 않았는데 이미 갈라지기 시작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원한 결과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되돌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이가 남긴 비밀이 가족을 흔들었어도 그 흔들림을 수습하는 것도 결국 남겨진 사람들의 몫이었습니다. 도연 씨에게서는 이체하고 사흘 뒤에 문자가 왔습니다. 오래 생각한 끝에 받겠다고는 했지만 아버지를 용서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뜻을 무시하고 싶지 않아서라고 했습니다. 이 돈으로 어머니께 신세를 졌다고 생각하지 않겠으며 아버지한테 받은 거라고 생각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읽으면서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받은 거라고 생각하겠다는 말이 마음 깊은 데서 무언가를 건드렸습니다. 그이가 끝내 하지 못했던 일을 이 아이가 스스로 정리해 준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를 아직 용서한 건 아니지만 아버지의 마지막 뜻만큼은 받아들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오랜 생각 끝에 나온 말인지 사흘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도연 씨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줘서 아버지도 이제 편히 계실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 보냈습니다. 저는 가끔 연락해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답장이 빨리 왔습니다. 그러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짧은 답장을 보면서 처음으로 이 일이 다 끝났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이가 40년 동안 혼자 들고 있던 무게가 이제는 내려진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쯤 지났을 때 큰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법적으로 진행하겠다던 말은 없었으며 그냥 잘 지내냐는 문자였습니다. 그게 화해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직 풀리지 않은 것들이 있었고 말하지 못한 것들도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원래 그런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뿐이었습니다. 도연 씨와는 가끔 문자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부르기엔 이르고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이 알아버렸는데 그냥 그 일을 공통으로 알았던 사람으로 가끔 안부를 묻기로 했습니다. 도연 씨도 그게 좋다고 했었고 처음 연락했을 때와 달리 이제는 답장이 조금 더 빨리 왔습니다. 그게 좋았습니다. 이 사람이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를 용서하는 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게 급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가도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오랫동안 가보지 못했던 동네 도서관에 갔습니다. 그이와 맞선을 보던 날 그이가 시집을 빌렸다고 했는데 어떤 시집이었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물어볼 수 없다는 게 아직도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40년을 함께 살면서 물어보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았는데 이제 와서 그 질문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어떤 시집을 좋아했는지, 학교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제자가 누구였는지,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이에게 물어보지 못한 것들이 도서관 서가 앞에서 자꾸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물어볼 수 없다는 것이 슬프기도 했는데 그 질문들이 남아있다는 게 오히려 그이가 아직 여기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시집 코너 앞에 서서 천천히 책을 살펴보다가 한 권을 꺼내 펼쳤습니다. 아무 페이지나 펼쳤는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사랑은 말하지 않아도 남는다. 떠난 자리에도 기억하는 사람 곁에도. 저는 그 구절을 읽으면서 눈 안쪽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도서관이었기에 소리를 내지 않았는데
그냥 시집을 들고 창가 의자에 앉아서 한동안 거기 있었습니다. 40년이 지나고 나서 그이가 떠나고 비로소 울 수 있었습니다. 빈소에서도 발인 날에도 편지를 읽으면서도 울지 못했는데 도서관 창가 의자에서 시집을 들고 혼자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오래 울었습니다. 그이가 그리웠습니다. 면목이 없어서 아무 말도 못했던 그이가, 월급에서 조금씩 떼어 모았던 그이가, 마지막 날 아침에 미안해라고 했던 그이가 그냥 그리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그이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는데 불빛들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으며 바람이 창틀을 조용히 흔들었습니다. 그이가 이 자리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미안함과 고마움을 동시에 가지고 산다는 게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그 무게를 40년 동안 아무한테도 내려놓지 못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외로운 일인지 저는 그게 이해가 됐습니다. 화가 나지 않아서가 아니었는데 이해가 된다는 게 용서와 같은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이해가 됐습니다. 이 사람도 많이 힘들었을 것이었습니다. 말할 수 없어서 더 힘들었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이가 밉지 않았습니다. 밉다가 불쌍하다가 고맙다가를 반복했는데 그 끝에 남은 건 결국 그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제 남편이었다는 것,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다는 것, 마지막까지 제 찻잔을 먼저 꺼내놓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늘 찻길 쪽에서 걷던, 말로 하지 않을 뿐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불을 껐습니다. 방문을 닫으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다 알았으니까 이제 편히 쉬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는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으며 저는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송세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